미 연준 파월 의장은 기대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피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리 정책 그 방향을 바꾸는 걸 피벗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절대로 그 사항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 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정책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해가지고 무려 4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4.0%입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책금리 추가 인상폭하고 결정 시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하고 지속기간이 중요하답니다.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벗 기대 가능성을 차단했답니다. 뭡니까 이거? 기준금리 계속 올릴 거야? 금리 중단하거나 낮춘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아니다 라고 이제 선을 꺼버렸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이러한 일이 벌어질 줄은 알았던 겁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들이 계속 개수작을 했죠. 뭐라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계속 떠올리면서 주식 계속 머물라고 얘기했던 거죠. 대출 괜찮고 지금 빚내가지고 집 사는 거 아직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사.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겼던 거죠. 개수작이죠. 개소리고 개수작이고 미친 짓거리들이었던 거죠. 책임집니까 그들이? 그들은 하나도 책임지는 놈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책임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책임진 거잖아. 니네들이 결정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아무도 지금의 상황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이 상황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대신해 주는 거 없습니다. 한국에 쇼크 닥치나? 쇼크 당연히 닥치죠. 난리가 나죠. 미국이 4%, 한국은 3%, 1.0%의 차이죠. 그러면 한국도 11월 달에 0.5% 또 인상하고요. 계속되는 충격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되면 10번 내내 0.25%씩 올려서 2.5를 올리거나 아니면 한 8번 정도는 0.25 올리고 한 2번 정도는 0.5% 올려가지고 연말에 6.0이나 한 6.5% 정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 따라가기 위함인 거죠. 앞으로 한국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끌한 사람들 뒤졌습니다. 비트한 사람도 뒤졌습니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 절대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주 극소수 정말 극소수만이 빠져나오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이 알려줍니다. 3억 5천만 원의 전쟁. 아니면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요. 읽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검색하세요. 네이버에다가 3억 5천만 원의 전쟁 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 이종용 씨의 눈부신 부활 메시지. 이만한 책은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에 글 써놓은 내용도 나옵니다. 10년 동안 7개에서 8개의 일을 매일같이 했던 남자의 이야기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았던 이야기인데 흥청망청 투기했고 그 때문에 빚을 진 상태로 야반도주 했지만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계속 살 수 없었고 마음을 고쳐먹고 한 달에 용돈 2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빚을 계속 갚았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채권자가 날마다 찾아오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돼서 일할 곳도 없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빚을 갚겠다고. 빚을 진 것도 본인의 책임, 갚는 것도 자신의 책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서 그는 정말로 자신의 빚을 해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겠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얼마 번다고 그러냐? 이러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각오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는 비관하고 죽으려고도 하다가 술 먹고 되는 대로 살다가 막장으로 지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지나온 과거 잘못을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정용 씨의 이야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인생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거대한 빚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죽을까 도망갈까 아니면 순응하고 수십 년을 살까 인간사를 먹으면서 세탕내탕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죽을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정말 참고 견디면서 빚을 갚는 사람들 또한 소수일 겁니다. 포기하고 잠적하고 그냥 인생을 놔버리겠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이들이 아파트 분양받아서 큰돈 벌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란 개소리에 취해가지고 빚을 낸 사람들은 앞으로 빚의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답니다.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우스운 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10년간 아르바이트 8, 9개 해가지고 빚을 겨우 갚고 산 사람 이정용 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사람들이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한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2023년, 24년, 25년 더 힘들고 더 충격적인 부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메시지인가 잘 고민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절매하고 빚을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아이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도 다시 시작합니다. 저도 40대 중후반에 저도 다시 시작하니 좀 더 좋은 곳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다시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